자, 모의고사는 다 푸셨죠? 그래서 이거 문제는 1회 요거 해설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먼저 문법 문제 5문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법을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썩렬이 오빠가 아주 그냥 큰일 하셨죠. 그지? 아주 그냥 니네 그냥 아주 그냥 말아먹지 말아먹지. 아니 입시 정책을 왜 자꾸 바꿔 쌌냐고. 이러면 안 되지. 혼란만 계속 가중시켜. 아니 언제는 또 언어 매체하고 화법까지 하면 분리해가지고 시험 보게 한다며. 그래서 다 분리해놨더니 그전엔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한 5년 전? 4년 전만 해도 다 배웠었어요. 그리고 시험 보고. 그런데 갑자기 분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분리했다가 다시 또 통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아니 당연히 분리하면 학력 수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분리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 학력 수준 내려간다고 그걸 다시 통합하겠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하여튼 학습 능력이 없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학생들한테 과도한 학업 과중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미적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미적분 아무도 안 하고 뭐 쉬운 것만 확률 통계 뭐 이런 것만 하고 애들이 그냥 아니면 최소 이수만 하면 되는 그 과목들이 있어요. 그것만 딱 듣고는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내려갔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1960년대입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소련이죠. 그때 당시엔 소비에트 연방. 걔네가 먼저 미사일을 쏘아 올리죠. 그래서 뭐한다? 인공위성을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게 스푸트닉호거든요. 스푸트닉 쇼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한 거죠. 미국은 자기네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러시아가 더 앞서가는 거지. 그거 보고 나서 미국 애들이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한다? 선택 과목 다 폐지해버리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과 간다라고 하면 다 그냥 미적분은 무조건 듣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제가 편제가 되거든요. 공부 안 하라고 하면 선택하라고 하면 누가 어려운 거 하겠어. 아무도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해마다 이제 애들이 막 선생님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뭐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내가 할 말이 없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법 정도는 알아야지 이러면서 얘기는 하는데 걔는 너무 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요 궁금하신 거 질문 좀 받아볼까요? 그냥 다 할까요?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먼저 볼게요. 1번에 해당하는 질문부터. 왜냐하면 그게 2번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안 오시는 분들 이제 영상으로 이거 보셔야 되니까 뭐가 틀릴지 모르니까 같이 그냥 쭉 해봅시다.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 해설해드리고 질문 있는 것만 질문 받고 그냥 지나갈게요. 아시겠죠? 문법은 그냥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단어의 짜임새가 둘 이상의 형태수로 이루어진 경우를 복합어라고 하며 그중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파생어 이거 내보시고요. 파생어에서 접사는 어근에 붙는 위치에 따라 둘로 나뉘는데 어근의 앞에 위치하여 결합하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하고 어근의 뒤에 위치하여 결합하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한다. 접사는 접사 이거 내보시고요. 자, 이처럼 어근에 붙는 위치로 나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따라서도 여기 조자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 여기까지 주어고요로 나뉜다. 첫째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뜻만을 더해주는 의미적 기능을 하는 경우다. 뜻만을 더해주는 의미적 기능 여기 주어고요. 예를 들면 풋사랑의 접두사 풋은 어근에 미숙함의 뜻을 더해준다. 대체로 접두사가 이런 기능을 합니다. 걔는 대체로 접두사가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해요. 자 그리고 둘째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품사를 바꾸거나 여기 주어고요. 문장 성분과 관련된 구조를 바꾸는 기능 여기 주어고요.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달리기의 접미사 기능
어근의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잡히다의 전미사 히는 형사가 범인을 잡다를 범인이 형사에게 잡히다. 이거 피동 표현이죠. 되는 이렇게 문장 구조를 바꾼다. 한편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파생어를 만들 때 접사가 여기 줄고자 접사가 모든 어근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줄거 주시고요. 먼저 접사는 어근의 의문 환경에 따라 여기 줄고 동그라미 1번 결합하는데 제약이 존재한다. 제약 줄고고요. 예를 들어 전미사 이는 어근 놀 먹처럼 어근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결합할 수 있지만 지우처럼 어근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결합하지 못한다. 또한 대부분의 접사는 여기 줄고자 대부분의 접사는 특정 품사의 어근에만 결합 여기 줄고 동그라미 2번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남편의라는 뜻의 접두사 시는 시아버지 시댁처럼 어근의 품사가 명사인 것에만 결합한다. 마지막으로 접사는 어근의 의미상 여기 줄고자 어근의 의미상 특성에 따라 결합의 제약 여기까지 줄고 동그라미 3번 이 존재하는데 이는 접사가 결합하여 척도 명사를 만드는 경우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전미사 이는 어근 길과 높처럼 양의 의미 특성을 지니는 어근에만 결합하고 짭과 낮처럼 음의 의미 특성을 지니는 어근에는 결합하지 못한다. 됐나요? 자 그럼 1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억 보시게 되면요 1번 선택지 골칫거리죠. 기억의 골칫거리는 전미사로 인해 어근의 품사가 바뀐 예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골치는요 명사죠. 거기에 거리 붙었죠. 그지? 명사 여전하죠. 품사 바뀐 거 아니죠. 2번 선택지 니은 보시게 되면요. 힘껏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니은의 힘껏은 접두사로 인해 어근의 뜻이 더해진 예의다라고 되어 있는데 힘은요 여기서 접두사라고 볼 수 없죠.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제끼고요. 3번 선택지 디귿 보시게 되면요. 조금 무리를 했더니 나에게도 근육통이 생겼다라고 하는 데서요. 디귿에 생겼다는 전미사로 인해 문장 구조가 바뀐 예의다. 그러면 생기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전미사 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미사 띄어내면 생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생다, 생고, 생지, 생리 없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요거 생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전미사 붙은 거 아닙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원래대로 쓰이는 거예요. 기본형입니다. 자 4번 왠지 리을입니다. 헛고생이라고 하는 게 나와있는데 리을의 헛고생은 접두사로 인해 어근의 뜻이 더해진 예의다. 헛된 고생이란 뜻이기 때문에 괜히한 고생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근의 뜻이 더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몇 번? 4번이다.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치시고요. 탐구 목표 파생어 형성 규칙에서의 제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 보시게 되면 전미사와 결합한 파생어에서 제시해줬죠. 굵기, 크기, 밝기, 빠르기가 있고요. 미실 적다, 무한 적다, 의아 적다, 생색 적다. 여기서는 적다라고 하는 게 결합하면서 이제 파생된 거죠. 자, 접두사와 결합한 파생어 덧옷, 덧신, 덧대다, 덧버선, 덧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의미 더해준 거고요. 맨입, 맨손, 맨땅, 맨주먹, 맨이 붙어서 역시 뭐다? 이거 의미 더해준 거죠. 그럼 탐구 내용에 이제 선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 선택지 A를 보니 A 전미사기는 전미사 쩍과 달리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에도 결합한다. 자, 그래서요 기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에 결합했나요? 크기에서의 크기가 있죠. 빠르게에서 빠르가 있죠. 됐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전미사 쩍과 달리라고 돼 있는데 쩍은 그러면 모음과 결합 안 한다는 얘기잖아. 됐니? 근데 거기 보시면요. 세 번째에 의안 적다가 있잖아. 됐나요? 얘는 모음하고 결합한 거 맞잖아. 그지? 자, 그래서 달리가 잘못된 거죠. 다음 몇 번? 1번입니다. 2번 선택지 A를 보니 전미사 기는 전미사 쩍과 달리 양의 의미를 지니는 어근에만 결합했다. 굵다, 길다, 밝다, 빠르다 다 양이죠. 그치? 됐나요? 근데 쩍 같은 경우는 뭐다? 미심쩍다. 좀 음이죠.
그지? 무한적다도 마찬가지. 의아적다, 생색적다 이것도 다 조금 음의 이미지죠. 되나요? 별로 좋은 의미 아니잖아. 자, 3번 은행지 보시게 되면 A를 보니 전미사 기와 전미사 적은 각각 어근이 특정 품사인 것에만 결합한다. 그래서 굵기, 굵다 이거는 형용사죠. 크다, 밝다, 빠르다 다 형용사죠. 그치? 자, 미심, 무한, 의아, 생색 이거 다 명사죠. 되나요? 자, 그리고요 4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B를 보니 접두사 매는 접두사 덧과 달리 어근이 특정 품사인 것에만 결합하여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B 보시게 되면 덧옷, 덧신, 덧대다, 덧버선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덧 같은 경우는 그래서요. 옷, 신, 버선은 가능한데 대다가 잘못된 거죠. 대다가 특정 품사라고 볼 수 없죠. 그에 반해서 맨 같은 경우는 입, 손, 땅, 주먹 이거 다 명사죠.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다르다는 거 확실히 나와 있죠. 4번 제끼고요. 5번 선택지 B를 보니 B. 자, 접두사 덧과 접두사 매는 어근이 모음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지와 상관없이 어근에 결합했다.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도 덧이 붙고요. 그죠? 모음으로 시작했는데 신 같은 경우도 자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냥 붙죠. 맨입과 맨손도 마찬가지죠. 입은 분명히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그냥 맨이 붙고요. 손도 마찬가지. 손은 자음으로 시작하는데도 그냥 맨이 붙죠. 그지? 상관없다는 거 알 수 있죠. 답 확실하게 1번이고요.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모음을 발음할 때는 단모음은 단모음으로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단모음 외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특히 외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우에와 같아진다. 자, 그럼 용어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저저처는 저저처로 발음한다. 왜냐하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든 그냥 단모음으로 발음하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자, 그리고요. 얘 이외에 얘는 애로도 발음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지만 박근휘애 씨가 있죠. 박근휘애. 희애라고 발음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애로도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박근혜라고 그냥 발음하시면 돼요. 됐나요? 선생님 전직 대통령 좋아하세요? 아니. 우리과 후배가 있었어. 후배가 이름이 진짜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난 보면서 순간 당황했었어. 대통령 후보로 얘가 나왔네? 그래가지고 간만에 문자 한번 보내봤지. 야, 잘 지내냐? 후보로 나왔던데? 그랬더니 오빠 좀 그만 좀 해요. 이런 문자면 100만 개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알았어.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자, 표기상담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흐이망이죠. 흐이망은 희망이라고 하죠. 무느이도 마찬가지. 무니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다만 조사의 의는 애로 그리고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발음하는 게 기본 발음이 맞지만 민주주의라고 발음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자. 그래서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기억의 회사는 회사와 회사로 발음할 수 있다. 맞죠?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니은의 가저는 가저와 가저로 발음할 수 있다. 아니죠. 뒤에 것만 발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 거는 발음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몇 번? 2번이다. 나머지는 한 번씩 보시고요.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3번 치시고요. 그래서 1번 선택지 안녕하세요 나와 있잖아. 세요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맞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지? 오호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얘기 안 했잖아. 자, 그리고 2번 선택지 니은은요. 들이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그래요? 아니죠. 들이다는 특수어이죠. 이거 객체 높임이죠. 그지?
그럼 객체 높이면 누구 높인다고? 부사어 아니면 목적어 높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는요. 할머니께 드리라고 한 옷이에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부사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 치시고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1번 선택지 A. 이 어떤 광명고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설명문에서 쓰이는 의문 보조사가 존재했다. 5개월 있죠? 5개월. 5개월 사용되면 뭐라고요? 이건 설명 의문문이에요. 아개월 사용되면 이건 판정 의문문입니다. 5개월 뭐 있나요? 고, 묘, 료 이런 애들 있어요. 됐나요? 아개월은요? 냐, 가, 랴 이런 애들. 됐나요? 자, 그리고요 2번 선택지 B 보시게 되면요 현대국어에는 명사형 전성의 형태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져가디라고 하는 게 가져가기라고 하는 말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기 대신에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음기 사용한다고. 음기 두 가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사용했어? 디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현대국어하고 다른 거잖아. 됐어요? 자, 3번 선택지 C 보시게 되면요 큰 가람이 이쇼대 배 매건을 업건을이라고 돼 있잖아. 아말크 소리에 따라 주격조사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맞죠? 왜? 가람이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강이야. 여기 뒤에 그냥 이게 온 거야. 왜? 한 말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요 그냥 일반적인 이가 온 겁니다. 되나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배라고 하는 거 배는요 이거 자체가 배예요. 근데 현대어로 보면 배가 업건을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 가에 해당하는 주격조사가 와야 되는데 주격조사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 제로격이잖아. 왜? 얘가 짝대기 형태로 끝났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래서 답 3번이 안 되고요. 3번. 그래서 이제 주격조사 형태가 결정됐다는 거 맞죠? 4번 선택지 D입니다. 보광부를 청아, 자바, 공양홀이라 라고 돼 있잖아. 자, 보광불, 불자가 이게 무슨 불자예요? 앞 시간에 파이어라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무슨 파이어야? 이거 뭐야? 부처님 할 때 불자잖아. 부처님 불자. 그러니까 보광부처래요. 보광부처. 그럼 얘 높은 애야, 낮은 애야? 높은 애예요. 한마디로 기독교나 천주교로 따지면 천사야, 천사. 됐어요. 천사급이라고 보면 돼. 성 미카엘 어쩌고저쩌고 성 가브리엘 어쩌고저쩌고 걔는 높잖아. 됐어. 신의 사도잖아. 걔는 높은 애예요. 보광불. 그러니까 이 보광불을이라고 해서 이거 목적어죠. 얘 높여줘야 되겠죠. 이걸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 선어 말음이 객체 높임 선어 말음이 어디 있어요? 청, 하, 자, 마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는 원래는 청, 하, 청하다에다가 자 더하기 아가 온 겁니다. 근데 이어졌게 된 거예요. 되나요? 자, 4번 크게 문제 없고요. 5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2입니다. 높이지 않은 유정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무태, 술의, 바회만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무태라고 하는 게 형태로만 따지면 관형격 조사 의가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현대어를 보게 되면 이거 무애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요 형태는 관형격 조사 의지만 실제로는 뭐가 사용된 거야? 부사격 조사가 사용된 거예요. 형태는 같은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관형격 조사 의가 아닌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하죠. 답 몇 번? 5번. 됐나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나와 있는 작가를 보시게 되면 시인 3명 나와 있죠? 그래서 강우식 씨하고 홍윤숙 씨하고 송수건 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임 밸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송수건 씨예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나왔었고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 나왔고 EBS 수능 연계배제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됐나요? 가장 네임밸류가 높아요. 자, 그래서요. 강우식의 어머니의 물감 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우식 씨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떠한 시경향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나중에 이 사람의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좀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향토적인 시어나 토속적인 시어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해요. 됐나요? 자, 이걸 통해서 향수를 드러내는데 뭐에 대한 향수냐면 전통적 삶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한 향수를 많이 드러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작가 보시게 되면 누구 나와있다? 홍윤숙 씨 나와있죠. 자, 이 홍윤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여기서 좀 떨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관조적인 자세라든가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고 싶다, 초월적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취하거든요. 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라스트로 송수건 씨죠. 이 사람은 유명 작가 2명을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내용과 김영랑의 형식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소월 씨 어떤 시 경향 가지고 있었다? 한해정서라고 하는 거. 내용적인 면에서 한해정서. 김영랑 씨는 형식적인 면에서 시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시어를 갈고 닦습니다. 그걸 조탑이라고 얘기해요. 시적 활용 같은 거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죠. 자, 그럼 가심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물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감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대괄호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뭐야? 역설법이죠. 엄마는 장사를 했지만 장사를 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개소리냐. 됐나요? 그래서 물감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긴 줄그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로서의 장사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생계로서의 장사를 한 게 아니다. 자, 세상에 온갖 빛깔, 색깔이 다 모여있는 물감 상자를 앞에 놓고 진달래꽃빛, 여기서부터 가로로 묶자. 진달래꽃빛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진달래꽃물을 연초록, 잎새들처럼 가슴에 싱그러운 그림을 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초록꽃물을, 시집갈 나이의 처녀들에게는 족두리 모양의 노란 국화꽃물을 꿈을 나눠주듯이 물감 봉지에 싸서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열거법 사용했죠? 이걸 통해서 뭐 했다고? 정신적 가치를 전달했다고. 됐나요? 자, 눈빛처럼 흰 맑고 고운 마음씨도 곁들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해종일, 하루 종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물감 장사를 하다 보면 콧물마저도 무지개 빛이 되는 많은 날들을, 콧물마저도 무지개 빛이 되는 많은 날들이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야. 이걸 미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같은 거 걸리면 콧물 색깔 어떻게 돼요? 노란색이죠. 근데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초록색에 가까워져요. 연두색. 되네. 난 많이 봤어. 시골 있을 때. 어우, 더러워 죽겠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과로하면 뭐나요? 코피 나죠.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됐어? 무지갯빛. 됐네. 고생 많이 했다고. 그걸 미화한 거야. 됐어? 자, 콧물마저도 무지갯빛이 되는 많은 날들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동적으로 입히는 마음으로, 제일 예쁜 색동적으로 입히는 마음 여기 줄거고요. 정성스러운 마음이죠. 정성 마음으로 나를 키우기 위해 물감 장사를 했습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 물감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나의 무엇을 위해서야? 인간적 성장을 위해
인간대라고 솔선수범하셨단 얘기지. 이해됐나요? 네. 계속 보시면 이제 어머니는 이 지상에 아니 계십니다. 이 지상에 아니 계십니다. 여기 줄거고요. 부재한다는 얘기죠. 돌아가신 거야. 자, 그러면서요. 물감 상자 속의 물감들이 여기 줄고자 물감들이 놓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꽃길 여기까지 해서 줄그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산화공덕의 이미지가 드러나죠. 산화공덕이 뭐야? 꽃을 흩뿌려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산화공덕이라고 하는데 이 산화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때는 부처가 신발 안 신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발 다치지 말라고 사람들이 꽃잎을 뿌려줬던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머니의 가는 길을 사람들이 축복했다는 얘기잖아요. 즉 어머니는요 부처랑 비슷한 어떤 삶을 살았다? 숭고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 부처급 됐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꽃길 따라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나에게는 물감상자 요거 네모 치시고요. 엄마가 남겨준 유품인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하나만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아이들에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색깔들만 가슴에 물들이라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교훈이에요. 어머니의 교훈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낮이 볼게요. 낮이. 눈 내리는 저녁. 자, 눈 내리는 저녁길엔 저녁길이라고 하는 곳 여기 네모 치시고요. 그래서 얘는요 회상과 연상의 매개체예요. 회상과 연상의 매개체. 자, 목화 꽂히는 냄새가 난다. 목화 꽂히는 냄새 여기 줄보고요. 후각적 심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기억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거야. 때는 목화 꽂히는 냄새가 난다 물결 표시 치시고 이거 반복되죠. 운율 형성하겠죠. 목화 꽂히는 냄새가 난다. 할머니 옛날 목화솜 지으시던 물레소리가 난다. 물레소리 여기 줄고요. 청각이죠. 자, 한밤에 펼치시던 오색 조각보 이건 시각이죠. 오색 조각보는 시각이고요. So 사각사각 잠이사 구겨지는 소리 나고 사각사각 잠이사 구겨지는 소리 여기 줄고 이거 청각이죠. 옷감 중에서 좀 빳빳한 애들은 이런 소리 나요. 잠이사는 이제 옷감의 일종입니다. 자, 매조는 매화와 새 됐어요. 송하, 소나무와 하, 오동나무, 사쿠라, 벚꽃이죠. 되는 유년의 그림, 조각 그림 몇 장 떨어지는 소리도 난다. 어디서 그 많은 이야기를 실어오는지 어디서 그 작은 소리들을 풀어내는지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대문법 사용됐죠. 자, 여기까지가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 나옵니다. 자, 눈 내리는 저녁길은 저녁길 다시 한번 네모치시고요. 눈 덮인 고향집 낮은 굴뚝담 위
굴뚝새 푸득푸득 푸득푸득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얘는 음성 상징어. 자 푸득푸득 나르는 소리 나고 한필 38 명주 하얗게 사가 내린 하얗게 사가 내린 여기 줄거고요. 이게 시각적 이미지인데 하얗다라고 하면요 어떠한 이미지가 난다? 흰색하면 외로움의 이미지를 가져요. 왜? 쉽게 범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하얗게 사가 내린 매운 세월 넘어 매운 세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이게 시련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살아온 시련과 고난의 시간. 자, 매운 세월 넘어 어머니 젊은 날 혼자서 넘으시던 젊은 날 혼자서 넘으시던 여기 줄거고요. 옛날엔 여자 혼자서 먼 길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근데 여기서 간다고 그랬잖아. 이거 뭐예요? 과부가 됐다는 거. 암시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왔다는 거. 젊은 날 혼자서 넘으시던 오봉산 골짜기 눈에 묻힌 길. 수묵으로 풀어내는 한 500년 쇠락한 세안도가 있다. 세안도 여기 줄거고요. 이 세안도는 한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왜? 그림 자체가요. 제가 진짜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나중에 찾아봐. 추사 김병희 씨가 그린 그림 세안도예요. 똑같아요. 끝이 이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찾아봐. 내가 유일하게 복제해서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명작입니다. 됐나요? 그럼 김정희는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고자 했냐면 유배지에서의 자신의 적적하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던 거야. 황폐한 내면. 됐나요? 그 한의 이미지야. 한의 이미지. 됐어? 아니 나중에 찾아봐. 진짜 이게 딱 맞았다. 딱이야 딱. 우와 선생님 완전 재현쟁이 막 이러면서 얘기할걸? 자 계속 보시면요. 세안도가 있다. 40년 걸어도 닿지 못한 나라. 40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화자의 삶이에요. 40살 살았어. 꼬꼬마네. 왜? 나는 40 넘겼잖아. 40 한참 전에 넘겼어. 옛날에 40살 되면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40살은 산 것도 아니구만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 40년 걸어도 닿지 못한 나라. 닿지 못한 나라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닿지 못했다. 아직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해왔었는데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눈 내리는 저녁길에 저녁길 다시 한번 네모치시고요. 문득 그 나라 먼 길을 다 온 것 같은 여기 줄거고요.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내일이나 모레면 그 집 앞에 당도할 것 같은 눈 속에 눈에 묻힌 포근한 평안. 더는 상할 것 없는 백발의 평안으로 잠들 것 같다. 백발의 평안으로 잠들 것 같다. 여기 줄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나이 먹으니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얻게 된다는 얘기야? 심적 평온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할머니와 어머니. 한마는 삶에 대한 회상과 이해가 되겠습니다. 회상과 이해.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송수원 씨의 모시옷 한 벌이죠. 여기서도 보시면 화자가 어머니가 지금 옆에 없어요. 부재하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나 이브라고 만들어놓은 모시옷을 보면서 이제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야. 됐나요? 자 보시면요. 어머니 장롱 속에 두고 가신 모시옷 한 벌. 모시옷 한 벌 여기 네모치시고요. 자 이거 뭐다? 회상의 매개체고요. 한국적 소재죠. 한국적 소재. 한국 사람들 말고는 입는 사람 없어. 까실까실한 옷이거든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자, 삼복더위에 생각나는 모시옷 한 벌. 내 작은 몸보다는 치수가 넉넉한 그 마음. 치수가 넉넉한 그 마음이 여기 주요고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나죠. 왜? 나 죽고 나서도 우리 아들 덥지 않게 입을 수 있게끔 크게 만든 거야. 자, 거울 앞에 입고 서보면 나는 의젓한 한국의 선비. 시원한 매미 울음까지 곁들이고 보면 난초잎처럼 쑥 빠져나온 내 얼굴에도,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갸름했나봐. 뚝뚝 모신물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내 목젖을 타고 흐르는 클클한 향수, 내 목젖을 타고 흐르는 클클한 향수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죠. 그리움. 자, 열쇠집 바디를 딸깍딸깍 때리며 드나들던 북소리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이게 배 짜는 소리죠. 가는 곳이 올구멍으로 새나고 살강 밑으로 떨어진, 살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반이에요. 선반 밑으로 떨어진 노젓가락이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모습을 비유한 거야. 뭐 어머니가 그만큼 궁핍해서 몸이 빼빼 말랐다라고도 볼 수 있고 노젓가락 색깔 자체가 어때요? 약간 누리끼리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영양실조 같은 걸로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되나요? 자, 그래서 노젓가락 그 분의 모습은 기억밖에 멀지만 번갯불과 소나기를 건너온 젖은이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번갯불과 소나기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 이게 현실의 시련이에요. 현실의 시련을 건너온 젖은 도롱이에, 도롱이는 비옷이죠. 비옷의 빗물들이라고 하는 거 여기 주고요. 이게 시련으로 인한 눈물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등 구부린 어머니의 핏물이 떠 있다. 핏물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된 삶이라든가 아니면은 한 같은 것을 읽어낼 수 있죠. 아, 어머니의 손톱 으깨어진 땀냄새, 손톱 으깨어진 땀냄새 역시 세모 치시고요. 피못이 홀딱 깨진 손톱 역시 세모 치시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손톱이 다 문드러진 거야. 자, 울 어머니 손톱, 밤 하늘 기러기가 등불을 차 넘기면서 뿌려놓은 한숨 같은 한숨 여기 세모 치시고요. 역시도 여기서도 이제 괴로움이라든가 한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낼 수 있고요. 13배 가는 오의 모시옷 한 벌, 모시옷 한 벌을 여기는 줄그시고요. 자, 명사 종결했죠. 이렇게 되면 뭐 된다고? 여운을 형성한다고. 자, 주제는요 뭐다? 어머니의 삶에 대한 회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볼까요?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이요. 없어? 네. 알겠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몇 번? 기억 아니. 7번. 7번이요. 자, 가의 물감상자와 다의 모시옷 한 벌의 공통적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한 것끼리 묶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기억입니다. 화자가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는 매개체다. 매개물이다. 맞죠?
그죠? 물감 상자도 그렇고 모션 탐벌도 그렇고. 자,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 보시게 되면 화자를 위한 어머니의 심정을 보여주는 물건이다. 물감 상자는요, 화자가 똑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물감 상자, 물감 장사 한 거잖아. 됐나요? 됐어? 그런 마음을 또 물려줬고, 그리고 이제 화자를 위한 어머니의 심정, 모시오 탐벌. 애가 여름에 덥지 않게 여름 잘 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 거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아요.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디귿 보시게 되면 어머니가 세상을 어떻게 대했는가? 모시오 탐벌을 가지고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감 상자는 가능할 수 있어요. 리을 보시게 되면 어머니가 화자에게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알게 하는 물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가는 뭐 가능합니다. 근데 다에서 모시오 탐벌을 가지고 화자에게 어떤 소망까지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없나요? 8번. 하나씩 하지 말고 다 물어보라고. 자, 나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선택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 뭐 어거지를 잡아서 눈 내리는 저녁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시 같은 경우 모시오 탐문에서는 그런 거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자, 2번 선택지. 역설적인 표현 둘 다 없습니다. 3번 선택지 비교가 되죠. 둘 다 없어요. 4번 선택지 다양한 감각적 심상. 봐봐. 나시에서는요. 목각꽃 찌는 냄새, 후각이죠. 물레소리, 청각이죠. 오색 조각보, 시각이죠. 이것만 해도 벌써 3가지 나왔네요. 모시오 탐벌에서는 그 6번 문제에 있는 그 부분 있죠. 거기서 위에서 3번째 줄 보시면 시원한 매미 울음소리까지 곁들이고 보면 이라고 하는 데서 청각. 나트륨처럼 쑥 빠져나온 내 얼굴에도 이건 시각이죠. 되나요? 다양한 감각 사용한 거 맞죠? 되나요? 땀 냄새도 있었잖아. 후각도 되죠. 됐나요? D 바로 위에 있죠.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른 것도 넘어가세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배반의 여름이라고 하는 작품 나와 있는데 배반의 여름은요. 이제 나라고 하는 애가 이제 웬만큼 큰 상태에서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이제 좀 돌아보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3번의 배반을 당해요. 3번의 배반을 당해요. 그래서 배반의 여름이라고 하는 거야. 여름에 그것도 항상 그 일이 생겨요. 하루는 얘가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한 거야. 근데 수영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아빠가 얘를 수영을 시키고 싶은데 근처에 무슨 마땅한 그런 큰 강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빠 친구분이 그 사립초등학교 경비원이었던 거야. 근데 사립초등학교 여름 되면 뭐예요? 방학하죠. 방학하고 나면 애들이 그 수영장에 와 안 오지. 그러니까 물을 그냥 살짝만 채워준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방치를 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자기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거기를 열어준 거야. 그래서 아빠를 따라서 수영 배운다 그러면서 들뜬 마음을 갔는데 딱 가니까 풀장에 물이 차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헤엄칠 줄 모르니까 물 자체가 두려우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들어가 그러는데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딱 오더니 얘를 번쩍 들어버려. 들어가지고 풀장에다 냅다 집어 던져버린 거야. 얘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허우적허우적거려요. 아프 살려줘 그러는데 아빠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고 웃고 있는 거야. 아니 아빠는 왜 웃고 있는 거지? 뭐가 재밌는 거지?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발뒤꿈치가 뭐에 다.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일부러 물을 반만 채워놨던 거야 풀장에. 그러니까 일어나봤자 여기 가슴팍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레 겁먹고는 그렇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웃겼던 거야. 되네.
그 일을 겪으면서 얘는 뭐다? 아, 나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나 혼자서 리미트를 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얘네 집이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시골을 버리고 올라와요. 상경을 하는데 상경하고는 이제 아빠가 할 줄 아는 거 없으니까 몸으로 뛰는 일밖에 못 한다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취업이 됐는데 아빠가 좀 키가 크고 좀 등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뭘로 취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날마다 제복 뭔지 아시죠? 그 군인이나 이런 애들이 표창 받을 때 이렇게 입는 옷 있잖아. 예, 금색 단추 달려 있고 그런 옷을 입고는 얘를 단추 다 채우고 모자도 경찰들 쓰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자, 정모를 쓰고 다니는 거야. 이제 와 우리 아빠 멋있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아침만 되면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빠 출근하실 때 애들이 쫙 도열을 해. 도열을 해가지고 차렷 경례 그러면 충성 그러면서 애들이 경례를 한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충성 그러면서 이렇게 출근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출근해야 되는데 나를 데리고 출근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야. 엄마가 그래서 난리를 쳐요. 애를 데리고 어딜 간다는 얘기예요. 일하는데 왜 가?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아빠가 아하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아내를 뿌리치고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처음에는 애가 서울 도심으로 간다고 좋다고 따라 나섰는데 가다 보니까 막 높은 빌딩에 막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겁이 나기 시작한 거야. 솔직히 나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도 나 그 정도로 겁먹지는 않았거든. 나도 시골에서 살다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는 신기했어. 나 처음 서울 올라와서 살던 동네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 학교도 다 계단 그냥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 오고 나서 우리 아파트 딱 왔는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야. 난생 처음 보는 거잖아. 신기했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친구랑 같이 이제 우리 집 이삿짐 옮기는 거 도와준다고 친구네 집에서 같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삿짐 옮기는데 걔랑 둘이서 엘리베이터 타고 겁나 놀았네. 계속 오르락내리락 신기해서 느낌.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어. 걸어 올라오지 못하겠어.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나 휴가 갈 거야. 아씨 수업 못해요? 그러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어떻게 걸어 올라와 6층을. 나 사망해요. 심장 터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빠랑 같이 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빠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리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때 옆에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앉아있었어. 그러다 아빠가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띡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정모를 다시 딱 뒤집어 쓰고는 후딱 뛰어나가는 거야. 봤더니 웬 쪼다같이 생긴 놈들이 쪼다라고 얘기하면 뭔지 잘 모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찐따같이 생긴 애들 비리비리 해가지고 운동도 못할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이는 애들이 아저씨들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빠가 그 앞에 딱 도일하고 서가지고는 정자세를 딱 취하고는 차렷하고는 경례하면서 충성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쪼다들은 아빠 쳐다도 안 보죠.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 모습을 봤는데 얘가 그게 너무 상처가 됐던 거야. 충격이었던 거야. 왜? 우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는 아빠가 경비실로 딱 들어오더니 또 그 예전에 웃었던 그 웃음을 웃는 거야. 하면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얘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요. 됐나요? 박차고 나와서요. 그래서 나의 우상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 느낌을 받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앙심까지 먹어요. 됐나요? 아버지 용서하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을 받은 거지. 그랬다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쯤 되고 나니까 그때 감정 다 잊혀진 거야. 그러고는 이제 그냥 아무 일 없이 흘러갔으면 다행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경비원에서 이제 잘렸나 봐. 그러고 나서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택시 운전수를 한 거예요. 택시 운전수를 하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 방을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방 안에
얘가 우상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구라예요. 전구라. 김구라 말고 전구라.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칼럼니스트예요. 칼럼니스트. 저 텔레비전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깨어있는 지식인 이런 이미지라고. 되니?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깨어있는 지성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는 그 전구라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전구라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쓱 지나가다 그 사진을 찍 보더니 이거 뭐야? 이거 전구라 아니야? 아버지 아세요? 나 알지. 저 양반 아주 잘 알지. 넌 저 사람이 그 사진 왜 붙여놨어? 저 사람이 제 롤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푸핫 하더니 하고 또 막 이딴 새끼가 네 롤모델이야? 그러면서 막 비우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 롤모델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네 롤모델인 인간 아주 저열하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마치 만나본 사람처럼.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잘못 돌아가지고 자동차 한 대랑 추돌 사고가 난 거야. 추돌 사고가 났는데 누가 봐도 누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 돈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상대편 운전자가 난리가 난 거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차 운전 똑바로 못해?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지. 죄송합니다. 이 개인 택시 하는 사람 말고는요. 거의 대부분요 회사 택시 몰면요 하루에 그 입사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입사금인가 아마 명칭이 그럴 거예요. 하루에 차 빌려서 나올 때 차를 빌려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빌려 나올 때 돈을 일단 얼마를 일정 금액을 넣어요. 30만 원이면 3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넣어. 그런 다음에 그 차를 대여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는 거야. 운행을 하면서 그날 번 돈. 그러니까 20만 원 내가 넣었으면 20만 원 다시 내가 벌었어. 그럼 내가 다시 되찾은 거고. 됐나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가외적으로 더 들어오는 돈 있잖아. 그게 이제 내 하루 수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20만 원 채워야 돼. 20만 원 채우고 거기서 이제 몇만 원을 더 하느냐에 따라 하루 일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가까운 거리 가자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차가 아예 없어. 손님이 아예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대. 진짜 재수 똥 밟는 날인데 진짜 없는 날은요. 그런 날은 진짜 단타거리라도 그냥 손님들 태운대.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초장타만 뛰고 싶어요. 그래서 저 아는 분도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데 그분도 이제 한번 잡으면 잠실, 강동, 강남 이쪽에서 주로 많이 운행하시는데 간혹가다 하나씩 잡힌대. 이제 외국말 할 줄 아는 기사님 해가지고 이렇게 뜰 때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조금 영어 좀 하시거든. 카투사 출신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띠링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접수를 하면 그 외국 애들이 그걸 탄대. 외국 애들.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까지 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돈이 짭짤해. 한탕 쏘고 갔다 오면 이제 그 돈이 좀 나온대.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손님 내려주고 조금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또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버스나 이런 거 탈 줄 모르니까 그런 애들이 또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빨리 가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다시 태우고 들어오고 그러면 개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아버지가 처음에 굽신굽신하다가 이제 좀 봐주십시오. 저 진짜 입사금 이거 못 채우면 저희 가족 다 굶어 죽습니다.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당신 같은 사람 콩밥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지. 저 아버지가 막 무릎까지 꿇고 막 싹싹 비는데 빌다가 이렇게 틱 보는데 운전석에 담배째 터는 재떨이가 있어요. 몰랐지? 아빠 차에서 담배 안 피시지? 원래 피셔? 담배째 그 재떨이가 있어요. 분리형이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다시 꽂아놓으면 되는데 요새 그거 잘 안 써요. 왜 가족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차를 옛날에는 아빠들 그냥 막 피우고 그랬거든. 가족들이 있어도. 근데 이제 그 재떨이를 딱 보는데 뭔가 눈에 거슬리는 거야. 딱 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양담배 피다가 껐던 꽁초가 거기 가득 있었던 거야. 근데 이때가 언제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1960년대, 7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때 당시에는요 국산품 A용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던 시기라서
사회적 저명인사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했다니까. 외국 제품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분들은 매국노라고까지 얘기했다고. 그렇게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 사람 양담배 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책상에 달려들어서 그 잿더리를 손에 딱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당신 양담배 펴? 매국노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제서야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된 거지.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전구라였던 거지. 이 사람은 지금 이미지 나갈까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생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라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이제 끝났어. 사회적인 지위고 뭐고 나발이고 다 끝이라고. 이러면서 내가 이거 신문 기자들한테 다 쫙 돌려버릴 거야. 난리가 나는 거지. 정부라가 되려 죄송합니다. 제발 그 잿더리 돌려주세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 무릎까지 꿇어요. 아버지한테. 싹싹 빌다가 나중에는 차 수리비 하고 운행을 지금 못하고 이제 서 있었잖아. 그거 이제 그 보상비까지 줘요. 운행비. 그리고 입 좀 닫아달라고 윗돈까지 준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딴 새끼가 저런 위선자 새끼가 네 롤모델이니? 저딴 놈이? 하고 웃는데 그 웃음소리를 통해서 나는 나의 우상이 깨어져 나가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됐나요? 그럼 소설 끝나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두 번째 배반이죠. 됐어? 자, 11번부터요 14번까지 질문 좀 받아볼까요? 13번이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3번 치시고요. 1번 선택지, 웃음은 나에게 혼자라는 고독감을 불러일으켰다. 맞죠? 맞죠? 아빠가 낄낄대면서 웃었으니까. 2번 선택지, 나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언제? 초등학교 때. 됐나요? 풀장에서. 3번 선택지, 아버지의 웃음은 나를 깨우치는 이성의 소리에 기능을 한다. 맞죠? 네가 믿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진실은 저 너머에 있어. 제대로 봐야지. 이런 느낌 주는 거죠. 4번 선택지, 아버지의 웃음은 나에게 비판적인 식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다. 비판적인 식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건요, 누구 에피소드에서 전구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비춰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맞잖아. 아니 텔레비전에서 김수현 나왔을 때 김수현 나오면 다들 건실한 청년 뭐 이런 이미지였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 아동 성애자였잖아. 맞잖아. 진실은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난 그 뉴스 접하면서 진짜 소름 돋았었어. 미친놈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애랑 어떻게 사귈 생각을 하지? 성인 되고 나서 사귀었어요. 아니 성인 되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애를 어떻게 만나?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물론 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들도 있긴 있는데 좀 그래. 나 좀 많이 그래. 그럼 지금 조용히 지내잖아. 조용히. 그렇게 억울하면 뭐 반박 기사라도 계속 내든가. 조용히 지내잖아. 짱 박혀가지고. 에이. 자, 됐죠? 자, 그럼 15번부터 17번까지에 해당하는 질문 볼까요? 데카르트. 네. 자, 그럼 데카르트 부분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은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여기 줄거고요. 중세 사상사가 끝나고 근대적, 여기 줄거자 근대적 사회의 공간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상징한다. 여기까지 해서 줄거주시고요. 이런 대표성은 근대 유럽에서 모국어로 철학을 펼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한다. 오래도록 상식화된 통념, 하지만 이제 그 역사적 타당성을 잃어버린 통념을 어떻게 부술 것인가? 됐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던 건 이제 더 이상 긍정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숱한 세월 속에서 그 무게를 더해온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지워버릴 것인가. 데카르트 철학의 1차적인 의미는 데카르트 철학이 여기 줄거고요. 이러한 전환기의 물음에 부응하여 모범적인, 여기 줄거자 모범적인 해체론의 사례를 남겼다는 데 있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데카르트는 참과 거짓을 식별하고 여기 줄곧 참과 거짓을 식별하고 사태를 잘 판단하는 능력 여기까지 줄곧고요. 이것을 이성이라고 부른다. 이성 네모 치시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신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이성이다. 모든 인간은 여기 줄곧 모든 인간은 이런 이성 능력을 똑같이 갖고 있다. 여기까지 줄곧고요. 많고 적은 은총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이성. 그래서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한다. 주인도 노예도 모두 동등한 정도의 이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모두 이성을 통해 참과 거짓을 식별하여 진리를 인식할 수 있고 잘 행동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좋은 삶은 여기 줄곧 좋은 삶은 더 이상 신의 보살핌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줄곧고요. 그것은 오직 이성에게 자신의 이성에게 달려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영위할 수 있다. 은총의 빛, 계시의 빛이 아닌 자연의 빛, 이성의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인간 삶의 여정은 이제 인간의 몫이다. 평등한 이성은 여기 줄곧 평등한 이성은 자유와 두려움을 수반한다. 여기까지 줄곧고요. 자연의 노예나 자연의 일부가 아닌 자연의 주인으로서 데카르트적 인간이 숙명적으로 여기 줄곧 숙명적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 여기까지 줄곧고요. 이다. 자, 세 번째 문단. 데카르트는 그러나 이성의 평등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성의 평등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여기 줄곧고요. 좋은 정신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잘 사용할 것을 주문한다. 그것을 잘 사용할 것을 주문 여기까지 줄고요. 공평한 이상이라는 주장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관심의 장을 옮긴 것이라면 이성의 올바른 사용은 방법서술의 주제와 직결된다. 이 책의 원제목이 이성을 잘 인도하고 학문에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서술인 것도 그 때문이다. 데카르트에게 철학의 임무는 이성을 그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활용해서 절대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토대로 여기 줄곧 이것을 토대로 잘 행동함으로써 후회 없는 삶, 만족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여기까지 줄고요.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천천히 걷되 여기 줄곧 천천히 걷되 고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여기까지 줄고요. 뛰어가되 고든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 중에서 데카르트는 전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아무나 천천히 고든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법이 여기 줄고요. 자, 데카르트는 고대와 근대 여기 줄곧 고대와 근대의 수학자들이 사용한 분석적 방법 여기까지 줄고요. 즉 분해와 합성의 규칙을 참된 방법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학문 일반에 적용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론은 새로운 지식을 여기 줄곧 새로운 지식을 보장하는 발견의 논리학인 것이다. 여기까지 줄고요. 다섯 번째 문단.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네 가지 규칙을 주장한다. 네 가지 규칙을 주장 여기 네모 치시고요. 자, 명증성의 규칙은 명증성의 규칙 여기 줄고요. 명증적으로 참이라고 인식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분해의 규칙은 분해의 규칙 여기 줄고요. 검토할 어려움들을 각각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작은 부분으로 분해할 것을. 합성의 규칙은 합성의 규칙 여기 줄고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알기 쉬운 대상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가장 복잡한 것의 인식에까지 도달할 것을. 그리고 열거의 규칙은 열거의 규칙 줄고요.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완벽한 열거와 전반적인 검사를 어디서나 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이다. 그리고 이런 규칙을 통해 여기 줄곧 이런 규칙을 통해 데카르트는 세계의 모든 것을 자연의 모든 것을 수학적 확실성 위에 세우고자 했다. 여기까지 줄고요. 자, 16번.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할 때 가장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로서의 인간은 근대적 사유의 핵심적 특성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로서의 인간은 근대 사유의 핵심 여기까지 줄고요. 데카르트 철학은 이러한 근대 사유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원리를 통해서라고 얘기했어? 데카르트는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 수학적인 거,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자, 1번 선택지. 이성의 평등성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예 그냥 뭐 근거 제시가 안 돼 있어요. 평등성 가지고 지배한다 이런 거 없어요. 됐나요? 자, 2번 선택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열거함으로써 분명한 진리를 뒷받침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열거의 규칙이에요. 열거의 규칙.
4개의 규칙이 다 합쳐졌을 때만 이게 수학적 사유가 가능해지는 건데 그 중에 하나만 나왔죠. 3번은 있지. 이성을 통해 참과 거짓을 식별함으로써 과거의 통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명증성의 규칙입니다. 명증성의 규칙. 4번은 있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점진적인 이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건 합성의 규칙이에요. 지금 다 하나씩만 나와 있죠. 그죠? 자, 5번 선택지. 이성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수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자연을 인식하게 되었다. 수학적 방법론 4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다음 몇 번? 5번이죠. 17번.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기억을 구체화할 때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이 뭐야? 전환기의 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환기의 물음은요, 결국 뭐다? 과거의 통념을 부정하고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죠. 과거의 통념을 부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 자, 1번 선택지. 영원 불멸의 진리는 존재하는 거. 이건 진리 탐구와 관련이 있고요. 불변한다? 불멸한다? 이건 전환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됐나요? 자, 그리고요. 2번 선택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판단하는 일이 가능한가? 과거 판단 같은 경우는 이건요, 긍정, 부정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요, 조금 애매합니다. 됐나요? 과거를 부정해야 되는데. 자, 그럼 3번은 했지. 역사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역사적 타당성이라고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과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과거를 긍정하는 거죠. 과거에서 근거를 찾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3번도 제끼고요. 4번은 했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보편 타당한 기준은 무엇인가? 보편 타당하다.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는 얘기죠. 됐나요? 근데 그런 거 없다며. 전환기에. 됐어요? 4번도 제끼고요. 5번 선택지. 절대적 진리의 소유자로서의 신은 아직도 의미가 있는가? 절대적 진리의 소유자로서의 신, 과거관념이죠. 그지? 과거에 했던 관념이고요. 아직도, 지금도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의미 없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정적 관점이죠. 다음 몇 번? 5번. 됐냐요? 숫자 하나 드리겠습니다.